11월 1일 오늘의 픽입니다.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11월 4일 코리아 밸류업 ETF가 13종 상장됩니다. 이게 이제 앞에 이름에 따라서 그 자산운용사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이면은 코덱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붙고요. 미래에셋이면 타이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붙습니다. KB는 라이즈 이렇게 이름이 붙어요. 이렇게 다 신한은 솔, 뭐 기업은 코세프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전부 다 상장을 하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상장을 하게 되면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고 11월 6일에 FOMC가 있습니다. 연이어 대형 이벤트가 두 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이제 슈퍼위크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난주 결국에는 삼각수렴을 이탈하고 2600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2500선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이거보다 더 내리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2500선 밑으로 내려온다. 이건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땡큐랄까? 물론 뭐 시장이 무너지니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매수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기관에서도 벌써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저렴해요. 3분기 우리가 수출이 그만큼 안 좋았고 또 EPS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먼저 영향을 받고 4분기 성장률 역시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예측치 때문에 지금 이제 증시가 먼저 영향을 좀 받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업황 개선이라든지 그동안 너무 오래 내려왔었던 이런 기저효과라든지 등등 해서 시장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2750에서 2800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증거사들도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목표치는 한 2700 정도로 살짝 지금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한눈에 지금 보시기에 좋게 되어 있는 그림이 코스피 그 PER 밴드입니다. PER 밴드 요거는 이제 네이버에 항상 띄워가지고 이렇게 밴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위냐 아래냐 이걸 가지고서 상대적으로 지금 고평가냐 저평가냐 요거 보시라고 했죠. 근데 지금 요 밴드 요게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렸었던 요 멀티플들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 멀티플이 지금 요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요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색보다 더 내렸었던 시기가 지금 여기고 보라색까지 찍었었죠. 그랬다가 노란색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주가가 옆으로 가지만 그만큼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였지만 사실상 저평가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밴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제 또 저평가가 되는 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옆으로 뚫고 나가고 옆으로 가게 되면 점점점 저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3분기, 4분기 그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연말까지 좀 지나서 25년 1분기쯤으로 진행됨에 따라 점차 이제 주가는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겁니다. 우리 증시 왜 이렇게 밀리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요 둘 다 있다. 이제 금리는 FOMC가 있으니까 이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좀 갖고 오면 현재가 5.0이에요. 이게 이제 뭐부터 뭐 할 때 이제 요게 이제 금리로 치니까 이제 금리 모니터링 도구로 보면 한 5일 이거 어제 찍었어요. 이게 이제 요거 남은 시간으로서는 지금 95% 확률로 4.75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마이너스 0.25%를 내리겠다. 25bp를 내리겠다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뭐 확정적입니다. 지금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은 5.0이냐 4.75냐 이걸 비교하는 거지 4.5는 쏙 들어갔어요. 미국 경기가 그렇게 둔화되고 경기 침체로 가는 상황이 아닌데 빅컷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 그런 상황인 거죠. 0.25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이걸로 가자라고 시장의 모종의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기전자는 계속 못 팔아서 안달이에요. 지금 시장 지도를 보면은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역시 매도가 또 나왔어요. 그래도 외인 쪽에서 좀 주력으로 매도가 다 왔고요. 요게 SK 하이닉스 그리고 요게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순서입니다.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다 매도가 나와서 전기전자 업종이 1%대 하락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이끌었습니다. 근데 요거 두 개를 요렇게 좀 잘라가지고 보면은 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직접적인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얘네를 만약에 뺐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빨간색 파란색이 좀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뭐 상승 종목 수가 더 적긴 하지만 이건 수니까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울긋불긋 하잖아요. 파란색이 좀 더 많긴 하지. 그렇더라도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 근데 그런 것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다. 390억 순매도를 해서 시장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보시면 매수 2조 2천억에 매도 2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주로 본다는 거예요.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요걸 봐야지. 만약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목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도한 거죠. 근데 종목이 한 1000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어. 그러면 삼성전자 매도했다가 삼성전자 매수했나? 이럴까요? 아니겠죠? 삼성전자를 매도했으면
2조 3천억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들은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2조 2,849억은 매수했다는 뜻입니다. 매수가 어마무시하게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런 종목을 봐야겠죠? 뭘 그렇게 많이 샀는지. 뭐 그중에는 뭐 지수도 있어요. 인덱스 종목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었던 거 금요일 날 하루만 11월 1일 것만 보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기아,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 이런 종목들이고 신한지주 눈에 띄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밀렸죠. 그것에 대한 뭐 반발 매수가 또 일부 조금 들어왔고 그리고 삼성생명, 유한양행,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이 매수 상위로 잡혔다 하루 만에.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료 인상 그리고 재료비가 또 적게 들죠. 전기를 만드는 재료값은 줄어드는데 전기료를 인상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가구에 대한 전기료가 아니라 산업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전기를 올렸죠. 그래서 이제 좀 뉴스에서는 크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조용히 좀 지나갔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나머지는 레버리지 이런 종목들입니다. 대한항공도 눈에 띄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삼성전자랑 대표적으로 같이 종목이 좀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태라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장기평선 넘으면 물리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신규도 좀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U+, KT, SK텔레콤 통신주들도 추가로 조금 더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제일기획 얘기를 좀 하려고 뒤에 쪽에다가 좀 붙여서 갖고 왔습니다. 코스닥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주력이겠죠. 여기 좀 특징주로 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숲이 있는데 이게 숲이 아프리카 TV죠? 근데 이거를 좀 설명할 만한 게 지금 없어서 그래서 그냥 코멘트는 안 하고 그런 거 있었네. 그냥 그러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제 좀 뭐 기회가 되면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을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샀느냐 팠느냐가 아니에요. 매수냐 아니에요. 매도냐 아니에요. 이거 거래예요. 거래. 거래라는 얘기는 사고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공매도를 했던지 쇼커버를 했던지 공매에 관련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띈다.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밀려 있죠. 요거보다는 좀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이 쇼커버 종목이겠죠. 이거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다. 결국엔 둘 다 플러스라 그랬어요. 그럼 매도하고 있는 종목이 중요하겠어요?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중요하겠어요? 쇼커버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지. 요런 테마에 대해서는 플러스냐만 보면 돼요. 올라가고 있냐, 지금 올라가고 있냐. 방향을 보면 되겠죠. 위로 올라가는지. 자, 그리고 BOJ, 뱅크 오브 재팬이죠. 일본 쪽에서는 정책금리 0.25로 동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작년에 내수 그 부동산 그 헝다 사태 때문에 돈이 이게 좀 위험한데 중국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돈이 싹 다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일본에서 보니까 딱히 올라갈 만한 종목이 없어. 그리고 여기가 금리가 굉장히 낮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태,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나온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일본에서 나온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래서 한 1, 2년 정도 증시가 좀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대한 매력, 매수 매력이 그만큼 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중국이 내수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양책을 좀 내놓고 하니까 중국이 망하진 않겠는데 이제는 리스크가 많이 줄었으니까 돌아가야겠다. 원래 중국에 있던 돈이 한국으로 왔다가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 돈 빌려가지고 한국에다가 투자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내가 그만큼 더 수익이 한국에서 나야지 이걸 갚을 텐데 한국이 지금 수익이 크게 날 상황도 아닌데다가 3분기, 4분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되겠다. 얼른 팔아버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매도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 양쪽에서 중간에 껴가지고 이런저런 좀 악재들이 좀 연결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BOJ 이슈가 이게 막 뉴스에서 막 크게 나오고 막 뭐가 큰일 났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였어요.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얼만큼 올릴 것이냐 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동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 지난번에 블랙먼데이가 나왔을 때 증시가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내렸었잖아요. 그거 같은 게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금리를 또 올리면 한국 거 또 팔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동결이 됐다. 만장일치라는 얘기는 한 사람도 이견이 없었다.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이야. 이제 이런 거죠. 경제 성장률이 0.1%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줄어들었다. 근데 주요 원인은 유가랑 원자재 가격이 지금 안정돼 있는 상태고 수요도 그냥 뭐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내년 1분기 정도의 임금 상승률을 좀 보고 그때 금리 인상을 조금 생각해보자로 미뤄졌어요. 이게 원래 3분기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3분기, 4분기
뭐 계속 그 다음번 언제 이거를 올릴 것이냐 그러다가 이제 내년 1분기까지 조금 밀린 상태니까 그때 됐을 때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우리 증시가 0.5%가 오를 것 같아. 근데 뱅크 오브 재팬에서 0.25를 올릴 것 같아. 그럼 0.5 대 0.25를 비교하면 0.5가 이득이니까 안 팔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3분기, 4분기 우리나라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당연히 매도해서 일본으로 넘어가겠죠. 그것에 대한 리스크였던 겁니다. 여튼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갔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한국 산업활동 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 요거는 검색해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생산 둔화폭이 좀 크지 않은 가운데 소비가 점진적으로 반등 중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혹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내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수 경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기승전 치킨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대를 가서 뭐 산업 디자인을 하다가 회사에 가서 디자인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미술학원을 차리고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치킨집. IT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다가 나와서 치킨집.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게 막 커리어 패스 다 가면 결국엔 기승전 모든 끝자락에 치킨집이 있다고 하잖아요. 동네에 치킨집 하면은 주변에 한 5개, 6개씩 있죠. 뭉쳐있죠. 그 마진도 그렇게 높지도 않다는데 왜 그렇게 치킨집이 많이 생길까? 내수 경제가 그만큼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자영업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또 오죽하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중국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여행을 와서 돈 좀 쓰고 갈게 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 라고 하지만 우리 내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기도 하죠. 그 중국이랑 좀 친해야 되는 부분 이유 중에 하나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수가 또 살아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생산 위축 가능성이 높지 않다. 반도체 같은 경우 재고 부담이 좀 크지 않고 제조업이 위축되게 되면 그만큼 또 생산되는 물품이 줄어들죠. 물건이 줄어들면 한 개를 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싸우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물가 상승 요인이 돼요.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거의 뭐 뉴욕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오르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생산에 대한 위축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더 길게 얘기하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는 점진적으로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돈을 못 버니까 못 쓰는데 돈을 좀 버나? 돈을 좀 쓰려고 하네? 이런 거고 2% 정도 하회한 생활 물가 상승률. 물가가 조금 줄었어요. 여러분 뭐 실질 이런 체감은 아니겠죠.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통계상으로는 좀 줄었대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하됐고 한국은행도 금리 내렸죠. 고정지출 부담 완화. 이제 고정지출 부담 완화에 좀 길게 보면은 가계대출에 대해서 막 틀어 막았어요. 그러니까 대출 좀 내가지고 좀 한 단계 위에 아파트로 이사 가자. 뭐 이런 것들을 못하게 틀어 막았죠. 그래서 고정지출이 조금 줄어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월급 번 거 가지고 외식이나 하겠다. 가서 고기 먹고 스트레스나 풀어야지. 소비에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수출 모멘텀 둔화. 지금 3분기, 4분기 지금 수출이 계속 한 몇 개월이었죠? 한 10몇 개월이었나요? 8개월, 9개월 막 연속 수출을 계속 상승하다가 그게 이제 멈추고 수출 모멘텀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성장 악화를 소비 회복이 일부 메울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기계 장비 도소매 이쪽이 올라가고 있고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내가 이걸 투자함에 있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겠다. 그럼 설비 투자를 늘리겠죠. 저 설비 투자 중에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뽑느냐, 캐펙스죠. 그것도 영향을 미쳐요. 근데 사람들을 많이 안 뽑는다는 얘기는 투자를 줄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승용차 같은 내구재가 6.3%가 증가했다. 특히 현대차랑 기아차가 지금 주가가 힘든 이유가 국내에서 잘 안 팔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잘 팔려고 시도를 했더니 보조금만 준다고 땡깡 피고 또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좀 팔려고 봤더니 지금 또 판매량이 또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좀 팔아야겠다. SUV 하이브리드 이런 걸 좀 팔아야겠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똔똔인 상황이고 인도에다가 좀 팔려고 했더니 인도 소비가 조금 또 침체되어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좀 재미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주가가 좀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내수 승용차 시장이 조금씩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좀 보합권으로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를 보시면 뭐 위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뭐 정리해 놓은 겁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뭐 다 좀 많이 빠졌어요. 생산 자체가 좀 빠지긴 했는데 소매 판매 쪽에서 뭐 내구재 쪽은 좀 일부 늘었고 설비 투자 조금 늘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원자력입니다. 기사가 나왔죠. 체코에 우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막 다 이렇게 한 바퀴씩 올랐는데 대체적으로 증권회사들은 그냥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정말 되면은 그때 보자.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뉴스 기사가 또 나왔죠. 체코에서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반독점 기관이라는.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독점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판단해주는 기관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로 치면 소보원 같은 건가 봐요. 네,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했었던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 조치를 했다. 야 잠깐 멈춰봐. 야 그거 계약 지금 아닌 것 같아. 스탑. 그 왜 스탑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EDF라는 프랑스 기업이 있고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기업이 있는데 이쪽에서 야 우리 소송 이제 이렇게 걸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죠. 이제 그때는 돈을 물어줬어요. 아 우리 기술 가지고 원자력 발전 사업하면서 야 니네 것도 우리 기술로 한 거잖아. 근데 딴 데다 팔려고? 아 그럼 우리도 로열티 줘야지. 그게 지난번에 줬어.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또 똑같이 소송을 걸었으니까 문제가 되진 않겠죠. 야 우리 이거 니네 발전소 하나 값 다 주지 않으면 우리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이제 봉합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렇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될지 말지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다가 체코에다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원자력만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코도 유럽 국가들이 다 지금 방산을 좀 이렇게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도 그 방산 엑스포 같은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다른 이런 산업들과 지금 이제 현재 정부의 정책이 패키지로 무역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라 원자력 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거의 보합권으로 뭐 심지어 적자를 보더라도 그쪽에서 이제 계약을 잘 성사를 시키면 다른 쪽에서 좀 이런 추가적인 수주가 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체코랑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그냥 제 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자력 관련 종목이 앞으로 주가가 엄청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실제 계약이 성사되고 난 이후 그 시점에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나. 지난번에 외인가 기관이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부분이 여기였거든요. 이번엔 진짜 가나? 이번에 돌파하면 안착할 때 해야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는 그렇게 설명했었을 거예요. 이게 상거수렴이랑 여기쯤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는 있었거든요. 물론 뭐 거래량 없이 밀린 거라 다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그 와중에 지금 재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에 여기에서 지금 그 방독점기관에서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라 언제 이게 재개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아직도 우선협상 단계인데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계약까지 이게 정말 잘 진행될까? 좀 약간 물음표인 그런 상황이죠. 그 시점에 이게 또 눈치 빠르신 금융투자 증권사들이죠. 증권사들은 싹 다 매도하고 지금 나갔어요. 연기금도 잠깐만 아닌가? 그리고 매도를 한번 눌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후 시점이 중요하겠죠. 월요일부터 매도를 꾸준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모펀드도 눈치 빠르신 분들 먼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이나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좀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 이제 약간 분위기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대표적이죠. 기관에서 좀 매도가 발생되고 있고 이게 이제 중점적인 종목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뭐 부품주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 뭐 그런 것들은 아니면 뭐 같이 들어가는 뭐 건설이라든지 그런 건 다 이제 부가적인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를 1차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체코 거를 계약을 해서 우리가 실제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좀 관련주를 투자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자력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 단타나 스윙 이렇게 접근하고 주력으로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미포입니다. 어떻게 이 종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제목에다 다 써놨어요. 조선주 중에서는 3분기 중에 수주를 추가로 받은 것은 하나오션이랑 현대미포 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3분기에 대해서 IR 발표가 현대미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조선주들이 수주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그거대로 하나씩 스택에서 꺼내가지고 수주 나왔었던 거 만들어서 팔고 이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그럼에도 지금 워낙에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수주를 더 받아서 더 쌓아놓으면 더 좋지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배들에 대해서 교체 주기가 온 배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시기를 또 놓치면 수주가 또 끊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얼른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추가로 받은 건 하나오션과 현대미포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 순으로 보면은 이제 두 개로 비교를 해야겠죠. 23년 3분기 그러니까 23년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었을 거고요. 24년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24년 3분기랑 비교를 하려면 23년의 3분기랑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고 24년 2분기랑도 이렇게 비교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2분기에 비해서 엄청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선풍기를 파는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2분기에는 이제 더우니까 잘 팔렸다가 3분기에는 안 팔릴 수가 있지요. 근데
작년 3분기에는 한 10대 팔았는데 요번에 15대 팔았어요. 그러면은 작년 3분기보다는 훨씬 잘한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하면 2분기보다 줄어도 잘한 게 되니까. 그래서 두 개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4년 2분기랑 24년 3분기를 비교하는 게 요거고요. 요거 1번이 요거 1번이고요. 작년 3분기 요거랑 요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요게 2번입니다. 요게 이제 2번인 거예요. 요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개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게 지금 그러니까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조금 줄었죠? 이 매출액이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이건 밑에서 얘기하고.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2분기랑 비교를 해도 늘었고 작년 3분기랑 비교를 해도 늘었죠? 수익성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YOY 기준으로는 지금 흑자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네,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조가 나왔는데 컨센에는 부합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쯤 할걸? 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부합했고 증권사별로 요만큼 증가할걸? 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예상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예상치보다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컨센보다 그만큼 늘었다라는 것은 만약에 2분기에 짜장면을 12그릇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3분기에 그냥 한 20개 정도 팔걸? 이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팔아서 30개를 팔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컨센이 나왔었던 증권사 우리 예상은 이 정도야, 이 정도 오를 것 같아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45%가 는 거고요. 더 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떤 증권사는 요 정도가 될 거리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50%가 더 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본 거죠. 영업이익률은 한 3.3%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의 내용에 보면은 뭐 PC선, 컨테이너선 뭐 이렇게 매출 비중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이 PC선을 잘해요. PC선이라는 게 프로덕트 캐리어라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겉에 뚜껑에는 이건 다 뚜껑입니다. 근데 요 안에 보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 탱크예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경유 싣고, 여기에다가는 휘발유 싣고, 여기에다가는 등유 싣고 이렇게. 그래서 각각 그 해당 그 기름이 나오는 나라 거기에서 이미 저거를 다 분류를 해놓은 거죠. 분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소액으로 여기서 쬐끔 저기서 쬐끔 이렇게 가져갈 때는 이런 방식이 좀 더 유리하겠죠. 원유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를 정제하는 기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라임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S-오일 우리나라에서 그 정제 더 만들잖아요. 더 많이 하자. 이제 이런 거. 오히려 그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기술력이 좋으니까 이쪽에다 그냥 만들어서 하자. 이제 이런 건데 다른 나라들은 정제 좀 해줘봐. 그냥 우리가 그거 사다가 쓸게. 그러다 보니 PC선을 사다가 여기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가져가는 거. 이게 약간 틈새 시장인데 어떤 비유를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 선풍기나 에어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냉풍기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선풍기도 안 된다. 만약에 캠핑장에서 쓰고 싶어요. 근데 조금 막 땀이 막 비오듯이 와. 에어컨 거기다가 설치 못 하잖아요. 이동식 에어컨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럼 냉풍기를 갖다 놔볼까? 근데 국내에서 냉풍기를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어. 그러면 돈 엄청 벌겠죠? 그런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PC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초에 키위레일이라는 회사에서 로펙스선 요런 거. 근데 요 로펙스선은 또 이름이 Roll on Roll of Passenger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우리나라 거기 왜 그 인천 막 이런 데서 왜 배 타고 제주도 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배에다가 막 자동차 같은 거 막 실어가지고 해서 여객도 싣고 화물도 싣고 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로펙스선에 대해서 만들려고 계약을 따놓은 게 있었는데 저쪽에서 취소했어요. 하지마! 취소해!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매출에 좀 타격을 받겠는데 근데 PC선 2개를 또 추가로 수주를 땄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약간 똔똔으로 맞바꾼 거죠. 그래서 또 생산성이 개선된 부분이 있다. 이거 머릿속에 담아 놓으세요. 그럼 그 다음번에 PC선 그러면 이거 나누는 거 PC 컴퓨터인가? 그거 아니에요. 프로덕트 캐리어입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칸칸 해가지고 갖고 온다는 거. 이거 잘거 없어. 그냥 뭐 로펙스선이라고 하면 되지. 로펙스선도 모르겠어. 그럼 그냥 여객선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못 알아듣지는 않잖아. 현대 계열 조선소 3사에 대해서 그 노조가 파업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그 파업으로 인해서 조업 일수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게 신기하죠. 파업을 해가지고 이거 배를 못 만들었어요. 근데 실적이 늘었어. 야, 이거 진짜 신기한 거지. 왜 이게 늘었지? 그만큼 장사를 잘했다. 수주 목표가 원래 31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주 계획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184%가 달성이 돼가지고 57억 2천억 달러. 그 정도가 또 추가로 수주가 됐습니다. 교체 수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바꿀 때가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 조선소들이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선업 쪽에서도 중국 조선소가 얼마나 수주를 땄느냐, 수주가 얼마나 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인덱스로 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소에서 중국이 다 만든다고 해도 100%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조선소의 개수가 부족하다.
특히 이제 중소형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별로 있지도 않아가지고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뭐 한 20척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로 결국에는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만큼 또 품질을 더 좋은 품질을 좀 요한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좀 흘러들어오는 그런 약간 낙수 효과를 좀 보고 있죠. 영업이익이 워낙에 안 좋았어요. 이렇게 지금 빠져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완벽한 턴어라운드죠. 턴어라운드를 여러분들 주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올라. 야, 여기서 턴했어. 여기서 턴했어. 여기서 턴했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턴어라운드는 이걸로 보는 이게 턴어라운드예요. 턴했다. 이제부터 실적이 바뀌었으니까 결국엔 이걸 따라가겠지.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여기 어디쯤 있으니까 대충 여기쯤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주든지 조정받고 또 올라가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는 여기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현대미포조선이 업사이드 증권사에서 목표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찍어놨었던 이런 점점점점점점점점들의 평균치가 14만 6,2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이다 보니까 200원까지 있어요. 업사이드가 39.9%. 40%는 오를걸? 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대충 40%를 찍어보면 이게 지금 차트상 여기를 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최저가 한 12만 원대, 최고가 한 17만 원대 해서 평균치는 한 14만 원이니까 이 정도까지 한 30%는 올라가야 될걸? 그렇게 지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건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냐? 얼마 전까지 삼각수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삼각수렴인 상태에서 지지저항 어떻게 그리는 거야? 이거 지지저항선 하나만 딱 있으면 거래가 되게 쉽겠는데 야 거래량 많은 데다가 지지저항선 그릴까? 여기냐 정고점이냐 헷갈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각수렴을 그리시고요. 삼각수렴 꼭지점 끝에다가 선 하나 찍 그리시고요. 요 삼각수렴을 지우시면 됩니다. 왜? 지금은 이 삼각수렴 의미가 없죠. 왜냐면 그걸 돌파했으니까. 그려놓고 보면은 이쪽에 내부 추세선으로 수평선 하나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10만 원 정도로 거래를 하시면 돼요. 10만 원 위에서는 가지고 계시다가 10만 원 깨면 자르면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야 이거 10만 원 깨지면 지금 마이너스 5%니까 월요일날 샀다가 10만 원 깨지면 6%가 까먹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위로 업사이드가 39%다. 6% 내주고 39%를 트레이딩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기관이랑 외인이 둘이 좀 싸우고 있어요. 외국인은 좀 팔고 있고 기관이 사고 있는데 주춤하지 않습니다. 나는 꿋꿋하게 사서 매수해서 담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거래량 나온 이후로는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저희는 종목을 드렸었던 것은 여기서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여긴가 하여튼 거기서 한번 팔았고요. 다시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1파 끝나고 2파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진짜 묵혔다가 인제서 다시 갖고 온 겁니다. 다시 올라가거나 혹은 스탑을 걸어도 크게 손실을 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라인에서 추가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일기획입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돼요. 제일기획은 광고회사죠? 광고회사면은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직원들 월급 주기 바빠 죽겠는데 광고를 띄우고 막 무슨 비싼 무슨 연예인을 데려다 광고를 찍고 이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디지털 쪽으로 많이 돌렸어요. 제일기획도 이제 전략을 짜기를 이거 기업들이 자금을 대규모로 집행을 해서 이렇게 막 모델 쓰고 이런 거 못 할 테니까 바이럴 같은 걸 좀 위주로 해서 뭐 SNS를 좀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광고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바꿔서 판관비를 줄인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좀 수익성을 좀 더 확보하고 그걸로 좀 매출이 오히려 더 늘어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연간 실적을 보면은 제일기획은 빠진 적이 없어요.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거나 뭐 그럴 수는 있었지만 그것도 22년에 잠깐이지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좀 증가하는 편입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은 요때가 이제 24년 3월 한번 이제 1분기 때 5.3%까지 조금 주춤한 적이 있었는데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8%대까지 갔고 지금 여기 추정치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한 7% 정도 증가했고 판관비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한 2%대 3분기까지는 좀 경기가 둔화돼 있는 상태인데도 그래도 요 정도로 영업이익은 한 2%. 근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적 자체는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경기 둔화가 이제 광고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그 와중에도 잘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은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디지털과 그리고 특히 이번 분기에는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이렇게 자금을 좀 많이 받은 게 있었다.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서머리 표입니다. 이거는 IR 자료에 있는 내용이고요. 매출 총이익이 7%, 영업이익이 2%, 디지털 비중이 54%나 됩니다. 이 전략을 잘 짰죠.
계열과 비계열이 둘 다 성장을 했다. 그리고 북미, 중남미, 중동, 해외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해외가 6% 정도 증가했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역시 지금 전략을 좀 잘 유지하자 요 네 가지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계속 늘리자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런 거고 북미와 중국 시장에서 광고주의 전문성을 좀 더 확대해서 해외 시장을 좀 더 키우자 이런 거고 판관비를 조금 더 효율화시키자 그리고 핵심 사업 M&A를 해서 좀 투자하는 것을 좀 계속 할까 이런 거랑 그리고 계속 이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좀 신사업을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거 좀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동서식품, 신한, 넷플릭스, 뭐 KT 뭐 이런 것들 광고를 했고요. 해외는 BMW, 피자헛,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금 대략 한 2만 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 업사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싸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주주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주가 올라가 신나다 나 사놨는데 라는 게 있어야지. 이거에서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거래량이 있었던 구간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거래량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고 가게 갔네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다 팔지도 못했네. 여튼 그 아래쪽에서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한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 게 있긴 한데 최근 들어 없어요. 주가가 충분히 좀 올라가든지 그래서 매수를 여기쯤에서 하든지 추가적인 거래량 하나가 좀 나와줘야 얘를 믿고 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저분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겠구나. 매수를 여기서 했다가 거의 1년 동안 쉬었다가 저기 있잖아요. 부장님 저희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작년에 좀 사고서 제일 계획 지금 플러스 2%인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금을 한 1,000억만 더 들여가지고 조금 더 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지는 않겠지.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됐었다는 건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그러니까 기관이 들었잖아요. 제일 계획이 증권사에 돈을 주고 우리 것 좀 조금 살게요 저희가 나중에 주가 오르겠지. 그래가지고 사놓은 거 그런 물량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누가 이득 본다? 제일 계획밖에 없어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생길 때 그때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소개만 한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스몰캡입니다. 단타 보실 수 이제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만. 그래서 종목을 보면은 그레디언트인데요. 거래량이 여기서 잡힌 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주가는 항상 아래 위 거래량이 쌍이에요. 쌍쌍바예요. 여기 지금 쌍, 여기도 쌍. 욕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기는 가격이 같지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다. 요런 전략인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매수를 하는 전략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매수를 하면 되겠지요. 근데 그러면 이 위에서 요 중간 어중간에서 사면 되겠어요? 여기서 사면 되겠어요? 여기서 사야지. 그래야 여기서 사면은 지금 마이너스 한 2% 정도로 손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 평 나오면은 요 정도는 반등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얘가 1파니까. 이거 끊겼잖아요. 1파, 2파, 3파니까 이거보다 커야 돼요. 거래량이 더 큰 게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면 된다. 그러면 대충 한 15%에서 28% 정도 상승을 좀 노려볼 수가 있다. 요거는 양봉 나온 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총이 크지가 않아요. 1687억 정도라서 이거를 뭐 몇천억씩 사고 이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단타로 소액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송원산업인데요. 이유를 보니까 송원산업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그걸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요때 거래량이 나온 게 그거예요. 매물벽이 주로 여기 있는데 지금 송원산업의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 보면 이거 나 19,000원에 물렸다 이놈들아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요분들이 추매를 할 만큼의 거래량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분들이 추매를 했다 손치더라도 평균 단가가 지금 여기밖에 못 내려왔을 거예요. 16,000원, 17,000원 요 정도밖에 좀 추매를 못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니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대주주가 팔겠지. 여기서 갑자기 대주주가 왜 팔겠어요? 이 회사는 여기서부터 요 위까지를 횡단하는 회사예요. 돈을 그냥 항상 그 정도로 법니다. 재무 차트를 보시더라도 돈 벌었다 까먹었다 개먹었다 까먹었다 하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스탑이 짧아요. 이건 200일선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면 돼요. 200일선을 넘으면 사시고 200일선을 깨면 자르면 되는 굉장히 쉬운 종목입니다. 난이도가 정말 최하라서. 3분기 실적 개선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아까 이제 턴어라운드 없는 주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라비요. 이게 아니라 실적이 개선되니까 이제 주가가 따라가겠구나.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은 넥스틴인데요. 이것도 시총이 크지가 않습니다. 한 6,800억 정도 돼요. 더 좋은 건 여기가 좋았어요. 싸게 사서 지금 올라간 게 한 1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 분이 지금 팔면은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요 종목은 과거 매물벽이라고 불리던 그 구간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트를 그대로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사신 거래량이 있잖아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여기서 사신 분 있고요. 여기서 사신 분 있고요. 여기서 사신 분 있고요. 여기서 사신 분 있어요. 야, 아까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그건 두 명이라고 얘기한 거고 거래잖아요. 그냥 분명히 산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니까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판 거잖아요. 어쨌든 사신 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매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리지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윗꼬리 달고 밀리든지 올라오다가 음봉 달고 밑으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지요. 윗꼬리를 단 것도 없고 음봉이 없어요. 음봉 달고 밑으로 쭉 밀리는 게 없잖아요. 음봉이어도 지금 뭐 요거 요만큼씩 움직이고 2%씩 움직이는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는 거구나. 기관이든 뭐 외인이든 어쨌든 누군가가 여기가 겁나게 싸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부 다 사고 있는 건가 보다라는 가정 하나. 이거 좀 제가 좀 무식하게 가정을 둔 거예요. 응?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100% 오르거든요. 12만 원까지. 간혹가다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으신 분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여기서 파신 거예요. 그 여러분 거래 잘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 그리고서 여기서 매수할 때는 나는 매수하는 거.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은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넥스틴이 없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신 분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매도를 할 매물벽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두 번째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두 케이스 다 고려해야겠지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수천 명일 수도 있고 그걸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럼 이 종목은 그럼 어떻게 거래하면 됩니까? 쉬워야. 요거 넘어가면 사시면 돼. 그냥. 그렇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한 사람이든 저 사람이 두 사람이든 저 사람이 1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평균 단가보다 그 분의 계좌, 잔고에 꽂혀 있는 현재 상태는 플러스로 표시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로 되면 그냥 팔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돌돌돌 막 동동거리고 하지만 플러스가 돼 있으면 매도를 안 눌러요. 충분히 수익이 날 때까지. 그건 개인들이 그래. 개인들이 뭐 한 5% 올라오면 야 이거 팔아야 돼. 사야 돼. 어떻게 빨리 해봐. 이런 상황이 되지만 저분들은 그렇게 쉽게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스몰캡으로 같이 갖고 왔습니다. 이유를 보자면 이게 좀 약간 슬픈 얘기긴 한데 최근에 제가 반도체 장비 쪽 종목들을 종종 드리고 있어요. 한 번씩 보시라고. 그 이유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저렇게 죽쓰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를 왜 좋게 보고 있냐. 그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주가가 밀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반도체에 대한 고점을 찍고 이제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돈 버는 게 두 가지죠. HBM을 AMD에 납품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AMD도 많이 올랐어요. 벌써 2등까지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또 HBM을 중국에도 팔아요. 그리고 DDR도 팔아요. 그거 어디 들어가? 휴대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그 휴대폰을 자기네가 삼성전자 D램을 거기다 껴가지고 여러분 휴대폰에 램 다 들어있어요. 그 램을 자기네 거 뭐 화웨이든 뭐 해든 그 메모리를 해가지고 팔 때 그때 메모리가 결국엔 들어가니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계에서는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기네 자국의 휴대폰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과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 미국에서 자꾸 일본이랑 대만이랑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야 중국에다가 메모리 팔지 말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 우리가 많이 사줄게 팔지 마. 그래가지고 막아놓은 게 있잖아요. 이번에 HBM도 팔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DDR 같은 경우에도 팔지 마. 자꾸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무기화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지사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에서 좀 크게 나왔었죠. 저기 삼성에 계신 분을 좀 이렇게 데려다가 그 D램 찍기 직전에 체포됐잖아요. 기술이 이미 어느 정도 다 중국으로 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D램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D램 관련 종목들이 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HBM도 팔지 말래. D램은 중국에서 지네가 직접 팔어. 직접 찍어내가지고 팔고 있고. 미국에다가 팔려고 봤더니 미국은 또 업황이 안 좋대.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얻어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그걸 찍어내려면 반도체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었던 벤더들의 장비를 사가고 있다. 약간 좀 슬픈 얘기죠. 그것 때문에 넥스틴도 패턴에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거를 검사하는 장비 업체인데요. 최근에 좀 장사가 잘 되고 있대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매출이 좀 늘고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반등을 한번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스몰캡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